국민의힘 전당대회 초반 레이스에서 새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공세에 나선 가운데 한 후보 측에서도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당대표 연임 등에 대해 이번 주 입장 발표에 나설 전망인데요. 전문가분들과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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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시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친 첫 주말, 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제2연평해전 승전식에 참석했는데요. 특히 한동훈 후보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이자 한동훈 후보 캠프 후원회장인 김한나 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좀 많이 어린이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짧게 봤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영웅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사님 후원 맡아주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면 더 한 후보는 김한나 씨를 캠프 후원회장으로 앞세우고 또 나경원 후보는 최근 자체 핵무장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원 후보, 윤 후보도 자신들이 안보 적임자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의 안보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치는 일단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선점하고 또 그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이 자신의 어떤 가치를 지금 선전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상국 상사의 부인인 김한나 씨를 이제 후원회장으로 영입을 했고 예. 최근에는 이제 지금 핵무장론과 관련된 이제 후보들 간의 어떤 입장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핵무장을 나서야 된다라는 일단 공세를 띄웠고요.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핵무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NPT를 우리가 탈퇴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럴 경우에 우리의 기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일단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고 예. 지금 이제 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핵무장의 원칙론에 찬성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어떤 이 문제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문제는 사실은 뭐 당장에 우리가 결론 내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치권이 정말 북한의 어떤 핵무장에 이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태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이거는 중요한 어떤 우리 정치권의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새 후보들은 배신을 카드로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연히 우리가 배신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국민입니다. 그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 우리 모두 창륜이다. 그리고 지금 임기 2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차기를 향한 섣부른 때이른 차별화를 하다가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고 소통과 신뢰가 없으면 역시 출발은 배신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국민 모두를 공멸시키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최근에 한동훈발 무슨 뭐 그 순직 해병 특검법이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의 반응이 뭡니까? 전륜입니다. 전륜. 전륜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당시하고 관계를 절단했다는 겁니다. 절단된 그런 신뢰 없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당정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원희룡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에게는 신뢰가 없다. 또 나경원 후보, 윤석열 후보도 한 후보에게 배신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나머지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배신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 배신이라는 프레임이 결국에는 대통령을 전당대회 중심에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대통령실은 지금 엄정 중립을 표명하고 있는데 자꾸 대통령실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가치가 아닌 어딘가에 기대어서 캠페인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있을지 의문이에요. 특히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16년 탄핵 국면 때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나갔다 오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과거에 했던 것은 배신이 나는 것인지 혹은 배신이 아닌지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지 이런 의문들이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윤상현 후보도 전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대통령실에서는 누가 말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우리도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또 관계자의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존하기보다는 결국 본인이 제시할 수 있는 가치, 아젠다, 당의 재건 방안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배신 프레임을 하게 되면 한 후보에게 그래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전략적 판단하에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해서 강도 높게 꺼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도 유승민 전 대표, 예, 대표까지 역임했는데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당에 착근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도의상 대통령을 배신했다, 대통령이 검찰 내부에서도 중간 간부에 불과하지만 키워줬다, 이런 부분을 배신했다라는 걸 넘어서서요. 당원들 내부의 뿌리 깊은 어떤 우려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입니다. 당원들은. 그리고 임기가 3년이나 가까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요구되는 당대표의 어떤 상이 어떠할 것인가. 어쨌든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쓴소리를 낼 땐 내더라도 건강한 그 당정 관계를 하더라도 어쨌든 지원해야 되는 관계여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당원들 사이에 있는 거죠. 예. 특히나 이런 국민의힘의 당원 분포를 봤을 때 정통적 지지층들 거의 40% 이상이 있는 TK, PK 지역에선 더 높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연 그런 당원들이 원하는 그 역할에 부합하는 인물일 것인가? 지금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당론과 대통령과는 결이 다르고 앞으로도 그러면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는다고 볼 것인가? 거리감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경쟁 주자들이 꺼내드는 아주 유력한 카드는 당연하지만 8대2의 구도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일 수밖에 없을 거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러자 오늘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배신 프레임은 당원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탈당설에 대해서는 또 공포 마케팅이다. 이렇게 좀 직격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좀 뭐 과도한 반응은 안 하는 게 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 배신 프레임이 저는 잘 안 먹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느낄 때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시절부터 함께했던 멤버고 또 법무부 장관도 역임했고 또 그 이후에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 데뷔하는 그 진행 과정까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얻은 것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뭔가 지금 한동훈 후보가 그 처해 있는 뭐 한동훈 그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뭔가 배신했다라는 이미지가 뭐 더 씌워져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국민들이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저 같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예. 저는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직전 총선에서 사실상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20년 동안 지역을 닦았던 사람이 아닌 원희룡 후보에게 전략 공천을 줬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로 갑자기 자신에게 공천을 준 사람에게 저렇게 공격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원희룡 후보도 사실상 그 프레임에서는 배신 프레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나경원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굳이 배신 프레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같이 했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 오히려 전 책임 프레임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걸지 않고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이 이끌었던 뭔가 배신 프레임에 동조한다는 것은 전 나머지 세 후보가 뭔가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잘 나오다 보니까 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자 이 한동훈 후보 측은요, 굉장히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체제에 대한 공환증,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축구계에서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를 두려워해서 이제 공환증이 많이 나왔는데 한동훈을 두려워하고 있다. 뭐 이런 게 공환증이 퍼지고 또 정작 당권과 국민의 열망은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3대1 구도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일부에서는 오히려 한동훈의 몸짓을 더 키워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뭐 이제 1등이 워낙 이제 앞서가다 보니까 3등, 2, 3, 4등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일단 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죠. 저는 뭐 그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과연 정치권에서 배신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좀 물음을 던집니다. 예. 자, 지금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든지 반대하면 다 수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국민의힘과 여당이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최대 배신은 정권을 교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 정권 있을 때 인기가 좋았지만 결국 지금 일단 지지층들에서 어떤 이 비난받는 이유는 정권을 교체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자, 보수 지지층들에게 가장 큰 배신은 뭘까요? 정권을 다시 빼앗기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그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고민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무조건 지금 당과 정부가 함께 가자? 그러면 지금 과연 정부가 인기가 있습니까? 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냥 같이 가자고 그러면 이게 같이 그냥 망하자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뭔가 변화를 주고 뭔가 어떤 당이 이기기 위해서, 정부가 이기기 위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지난 총선 결과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대로 그냥 계속 가자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배신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내부에서 뭔가 어떤 스스로 비판과 견제와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발전하자는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라 너는 반대하면 무조건 다 배신자야, 이런 이야기는 결국 함께 그냥 죽자, 이런 이야기하고 저는 비슷한 이미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송 의원님,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게 대통령실을 지금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윤심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거냐, 이게 또 표심을 가르기는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통령에 대한 당원들의 존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그리고 일정 부분 표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이것이 작년 3.8 전당대회 때하고 비교하면 조금 상황이 다를 겁니다. 작년에 3.8 전당대회는 그 시점상 대통령이 취임하고 10개월 만에 치러진 전당대회입니다. 네.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당원들의 존중, 그리고 어떤 정치적 동조와 일체와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한 시점에 치러진 전당대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2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변동이 있었고 또 총선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을 이제 현실에서 만나보면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자존심이 상해 있으시거든요.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네. 그래서 민주당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어떤 리더, 당대표, 또 이재명 대표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당대표를 희구하는 심리도 바닥에서 굉장히 강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모두 종합이 돼서 당원들은 또 지지층은 의사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윤심, 이런 부분은 지난번 전당대회하고는 좀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후보는 어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자, 첫 게시물 관심이 많았는데 반려묘 2마리 사진입니다. 이 다른 후보들 3명과 또 함께 있는 사진도 올렸는데, 자, 이거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인스타그램을 다른 정치인들과 좀 다르게 운영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SNS,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SNS는 뭔가 사진으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 글들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안 읽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아무래도 이 사진, 뭔가 이 SNS,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잘 공략해보겠다, 차별화를 꾀하겠다라는 걸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고양이 사진을 올린 것은 또 고양이를 키우는 같이 사는 분들을 이제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집사분들의 동질감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갑자기 저는 보니까 틸다 스윈튼 그 헐리우드 배우랑 예. 수년 저 전에 사진이죠. 네, 우연히 만나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나도 그냥 이렇게 헐리우드 배우 보면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글쎄요, 아직 2장밖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평가를 하긴 그렇지만 네. 뭔가 감성적 접근을 해야 되는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 뭐 댓글들 보면요, 뭐 대학생 같아요, 훈훈해요. 이 팬들의 일단은 그 지지 답글은 굉장하거든요. 이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 성공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SNS를 할 때 그 사람하고 SNS 팔로우하고 뭐 마파를 하고 패칭이 되고 하면서 정말 직접 교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 중에 이제 페이스북 운영을 하면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만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언론의 취재 대상은 되지만 일반 시민들은 거기서 어떤 동조감, 일체감 이런 걸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지금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틸다 스윈튼인가요? 그 배우 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은 뭔가 그냥 우리와 비슷한 생활인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도한 것 같은데, 이런 전략을 만약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한동훈 후보가 대중에 대한 그 호감을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이걸 계속 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진들이 올라오는지 저희도 좀 지켜볼 거고요. 원희룡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레드팀의 팀장은 내가 맡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전략적으로 이게 득이 좀 어떻게 클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원희룡 후보가 이제 친윤의 후보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뭐 캠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꽤 친윤 의원들이 많이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너무 어떤 친윤 이미지만 쌓여지면 과연 이게 이제 선거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건강한 당정 간의 관계 뭐 이런 걸 위해서는 이제 레드팀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 레드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회의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의 어떤 이 결정이 너무 일사천리로 또 한 사람의 의견에서 하는 걸 막는 걸 이제 레드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참 기억나는 게 예전에 아마 그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 캠프 운영할 때 그때도 레드팀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가 바로 반박해서 없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이제 레드팀을 하겠다는 거 과연 그게 이제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당의 어떤 관계를 과연 그럼 그동안 레드팀을 없어서 레드팀을 안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를 했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그렇게 막 모든 거를 대통령실에 따라가는 것만 아니다. 나도 레드팀을 내가 팀장을 해서 대통령에게 견제도 하고 쓴소리도 하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후보들 하나하나가 정말 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나경원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틀 만에 또다시 만난 건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보수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당에서 활동했던 건 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 BBK 어떤 이슈가 있을 때도 이제 주어가 없다 뭐 이런 걸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나경원 의원은 그만큼 좀 엄호를 하고 강력하게 어쨌든 그 당의 승리를 위해서 좀 노력했던 부분이 있죠. 이런 본인의 경험치는 아무래도 대비되는 건 다른 주자보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도 경험과 신뢰가 없다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도 본인은 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만이 승리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서울 지역에서 승리를 견인해냈던 건 당연히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네. 총선 전체에 대해서 이 한동훈 전 장관으로서는 물론 뭐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워낙에 이 기세도 좋지 않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좋지 않은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의대 정원 여러 변수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패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의 책임이 과연 없을 것인가라고 다른 경쟁 주자들이 물을 때는 또 뾰족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도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윤상현 의원 등 당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본인의 이런 경험치를 장점으로 가져가는 전략 세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후보들의 연대입니다. 특히 나 후보와 원 후보의 연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두 후보의 입장 어쩐지 차례로 들어보시죠. 연대 운운하는데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나 후보는 원 후보와의 연대를 일축했고 또 원 후보는 진전이 없으면 더 거론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연대 가능성 실제로 좀 적다고 보시나요?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가 지금 연대설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나는 오로지 국민과만 연대하겠다라고 하는 SNS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게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29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7월 23일 1차 투표 결과를 발표한 날이잖아요. 네. 투표는 그거보다 더 빨리 합니다. 그러면은 약 20일도 안 되는 시점에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단일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원희룡 후보도 그 후보 등록 직전에 준비를 해서 출마를 결심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제 뛰어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시 20일도 안 되는 시점에 나경원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단일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1차 투표 이전에 두 후보가 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런 와중에 오늘 윤상현 후보가 윤상현과 나경원 중에서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뭐 일단 이제 이 윤상현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단 뭐 여러 가지 조사상 보면 일단 이제 우리가 1강 2중 2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올라서야 되는 또 쟁점을 만들어야 되는 아마 그런 처지에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실 윤상현 의원이 이 선거 끝난 다음에 여러 차례 본인 주도로 해서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시리즈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어떤 전국적 인지도라든지
또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까지 어떤 경쟁력을 뭐 갖추고 있지는 못한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인이 이제 지금 완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에서는 일단 전략적인 어떤 동조 전략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혼자 뛰는 것보다는 이제 누가 손잡고 뛰는 게 필요할 텐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후보와의 어떤 연대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마 나경원 후보와 함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때로는 솔직히 이제 합종 연행 가능성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 결선 투표가 없으면 합종 연행이 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결선 투표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이 아마 그때까지는 다 함께 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선 투표 가서 어떤 누구와 연대할 것인지. 항상 보면 이제 1, 2 후보와 연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 따져보면 지금의 어떤 연대 여러 가지 시나리오 나오는 거는 아마 중반기 넘어서면 조금 가다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변수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인데요.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7월에 처리하는데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일단 원론적으로는 한동훈 특검법에 한 4가지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손준성 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직전에 고발사주 직전에 연락을 했던 게 당시 한동훈 검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윗선으로의 수사가 개진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권력을 향한 수사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검 이외에 지금 검찰 수사로 과연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 해소될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원론적으로는 있겠지만 또 하나의 변수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자마자 대통령실의 기류가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전륜이란 말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야당식 정치한다, 야당 대표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을 좀 반대하는 그리고 전략적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부분을 공론화할 필요가 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부권 전국 속에서 대통령께서 이것이 만약 본회의 통과는 사실 의석수로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법안을 과연 거부권 행사 대상으로 판단하실지 이걸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는 기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분열을 또 가속화할 수도 있어서 아마 이런 전략적인 측면도 내심으로는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은 기소 2년 만인 오는 9월 6일 결심 공판을 열고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을 들을 예정입니다. 자, 이 전 대표 최후 진술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네, 일단 이미 오랜 시간 지났고 상당히 많은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의 두 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 처장을 난 알지 못했다. 시장 재직 당시에는 최소한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검찰로서는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기소를 한 것이고요. 김문기 전 처장. 또 한 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런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서 굉장한 강압을 느꼈다. 나로서는 협박으로 느껴졌다라는 어떤 평가 방식의 발언을 한 부분. 있습니다. 일단 정치인들이 뭐 토론회든 어디든 굉장히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과거에도 무죄를 받았던 판시와 관련해서도 증문즉답을 하거나 어떤 굉장히 좀 어떤 상황 속에서 토론회 형식 속에서 답변을 하게 되면은 이른바 숨쉴 공간이 있다라고 해서 기억의 착오 등등에 대해서는 이걸 사법적인 단죄로 하는 것이 맞냐라고 대법원이 한번 판시를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는 내심의 영역입니다. 기억의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상대방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지는 증거로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유죄로 공소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국토교통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부였습니다. 그때 지자체 장으로서는 이 한국식품연구원을 계속 옮겨야 되는 지방 이전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도 변경 등을 좀 본인으로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왜냐하면 공문 등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상 협박으로 느꼈다. 이걸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의 물음이 있어서 아마 검찰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서 실형 구형을 하겠지만 이 선고 결과까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내심의 영역 또 뭐 실형을 구형할 것 같다는데 실질적으로 검찰이 구형을 어떻게 할까요?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실형을 구형.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를 참고한 겁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인 경우에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기본 영역이 징역 10월이야.
벌금형을 택하면 물론 2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가중 영역으로 가면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벌금형을 택할 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예. 전부 당선 무효형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가중 요소들이 있는데요. 후보자 본인이 범행한 경우, 그다음에 허위 사실이 선거권자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이 백현동에 관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높은 경우,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이걸 그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공개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은 가중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검찰로서는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두 혐의 중에 하나라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1심이 선고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 사안이 가장 빨리 나오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네. 또 다른 사안과 달리 이게 당 차원의 그 재판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아니면 뭐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이런 건데 맞아요. 지금 이 재판만큼은 뭔가 우리 민주당의 후보로서 대선 후보로서 뛸 때에 관련된 사안을 두고 이루어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 재판 결과에 매우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무죄를 확신한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마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뭐 100만 원 이상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아마 이 유심 대법원까지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그 대선 과정에서 쓰였던 그 434억 원 네. 그 돈을 지금 당에서 토해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당에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이 중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물론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하겠지만 이 당의 존폐가 달려있는 이 판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당을 434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토해내야 될 정도로 판결을 내리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그 예측들도 당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의 쟁점은요. 바로 이 전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먼저 이 전 대표의 과거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네,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2년이 벌써 넘었어요. 근데 다른 재판 다른 재판들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좀 뭔가요? 그러니까 법원이요. 지금 공직선거법 270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보면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1심의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문헌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까지 써 있는 그 조항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재판 기간에 대해서. 법원은 이것을 이제 강행 규정이 아니고 일종의 훈시 규정처럼 해석을 해서 6개월을 넘겨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증인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반복되면 안 됩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 보이는데 정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정치권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빨리 판단을 내려주셔서 이 문제는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최근 대표직 사퇴 뒤 전국 구상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는 이번 주에 연임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떤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당대표직에서는 지지난주쯤에는 내려놓았을 거다라고 했는데 국회 상황이 워낙에 좀 긴박하니까 좀 그게 좀 수년됐던 측면이 있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제가 제3자로 봤을 때 그리고 민주당원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경쟁 주자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좀 연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주자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좀 불출마 쪽으로 기우는 여러 이인영 의원이나 여러 후보군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일단 본인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연임이란 게 우상호 전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본인의 대권 가도에는 플러스가 될 것인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의 아주 전면에서 모든 십자포화를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있지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부재한다는 점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는 이게 기정수순으로 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지의 목소리가 높은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우상호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연임하면 좋겠지라고 뭐 당의 장악력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뭐 이재명 대표가 더 추가적인 뭔가 확장력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당 대표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에서 당 대표로서 뭔가 계속되는 이슈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승리할 수만은 없습니다. 뭐 때로는 실수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만약에 차기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뭐 이걸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차기 대권 대결이 사실상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이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안 하나가 모두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펼쳐지는 뭔가 공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나서 지금 어차피 친명 의원들도 다선 의원들 당대표급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경쟁에서 하는 것이 솔직히 좋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는 건데 지금 당 분위기 자체가 뭔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힘 가열차게 싸워야 되는 분위기다. 그러기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분위기다. 이런 좀 목소리가 좀 커지면서 이재명 전 대표라고 해야 되는군요. 네. 이재명 전 대표도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을 안고 지금 나오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전 대표 부담감은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 주 당 대표와 또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접수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자,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재명 1극 체제, 이 민주당을 향한 민심 안 좋을 것이다.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다. 더 결집력은 강화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문제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재명 체제가 굉장히 완고해 보이거든요. 예. 강해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그다음에 아마 위중교사도 아마 올해 안으로 재판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내부적인 어떤 균열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 왜 그러면 다른 후보들이 86세대라든지 다른 후보들이 나서지 않을까? 예. 이런 걸 보면 지금 나서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판단이 있을 겁니다. 왜냐, 지금 뭐 나서봐야 괜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들러리 서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이재명 체제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점점 회의론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1심에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이 당선 무효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당에 지금 400억 달하는 이 지금 비용을 지금 당이 다시 돌려줘야 된다. 나는 뭐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표 2심 있으니까 뭐 갑시다라고 하면 그러나 겉으로는 다들 따라가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말 이거 이렇게 가도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문론이 점점 확산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대표라는 연임을 통해서 뭔가 회복을 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 최고위원들도 전부 다 친명이지 않습니까? 예. 왜 안 나오서나 하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비명계 내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이제 사실화되면 전적인 판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굳이 이 상황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무대가 진행되는 상황에 거기에 숟가락 얹어봤자 소용없다. 만약에 어떤 판이 전체가 흔들려 버릴 경우엔 새로운 판을 만들 때 그때 오히려 힘을 모아야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함께 들러리 설 이유는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의 또 부인이죠. 김혜경 씨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출간됐는데 아무래도 이 강성 지지층의 힘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 대형 서점에서는 순위를 한 400여 계단 갑자기 올라서서 뭐 주간 순위로 6위, 뭐 5위 이렇게까지 진입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팬덤에서 이 책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좀 변호사비나 이런 데 보탬을 주자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이 건강한 팬심인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재산 신고를 한 거 보면은 3년 전보다 오히려 재산이 늘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현금성 재산이 다소 감소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예금과 현금 합해서 여전히 6억 5천만 원 가량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치인과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책을 구매해서 변호사비에 보탬을 주기보다는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마 일반인이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을 했다면요, 아마 지금 재산 하나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재판을 하면 변호인들 이 판사 출신들, 그다음에 검사장 출신들, 변호인들 쓰려고 그러면요.
그거 변호사 비용 간단치 않습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이고 지금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신이 변호인을 했던 분들을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많이 입성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근본적으로 과연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그냥 그분들이 국회의원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과거 어떤 재판에 대한 사례 형태로 이제 공천을 한 것인지 보면 그중에서 일부는 아주 공천만 되면 당선된다는 광주 지역에 출마해서 등장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지금 관계에서는 뭐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 증거나 뭐 등등이 없지만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많은 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그렇게 썩 줄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변호인들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아마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분 말씀하신 게 과연 이게 건강한 팬심이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일부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책 구매 인증까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 그래도 팬덤이 발현되는 현상 중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사실 강성 팬덤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 뭔가 입장이 다른 아니면 경쟁 후보에 대한 비난, 뭐 문자 폭탄, 전화 폭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팬덤이 이렇게 발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식으로 발현되는 팬덤은 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렇게 책 구매를 하는 것이 과연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인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도움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책이 저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북이 없어요. 전자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종이책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읽지 않는 그 팬심으로 책을 사게 되면 읽지 않는 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다양하게 좀 긍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팬덤은 좀 긍정적으로 보나 지금 이 책 구매를 통한 뭐 인증을 통한 이런 것들이 과연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선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견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발언들 듣고 오시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홍일 방통위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의 방송 장악 쿠데타 기도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를 방해한 괘씸죄가 탄핵 사유입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체제에 법적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탄핵당해야 할 사람들이 탄핵을 남발하고 죄 지은 자들이 언론까지 장악하려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한다 해도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아나무인 폭주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폭주가 어디까지 갈지 정말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일단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어떻게 했나요? 그때 아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방송사의 적폐청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많은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해고가 되고 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노조 간부 출신들이 전부 다 회사를 장악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때는 뭐 장악이 아니고 자, 지금은 그러면 장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공영방송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목과 여당과 합하면 과반이 조금 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신들이 이제 이 야당의 이제 거야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계속 가져가야겠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MBC의 지금 박문진 이사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자, 그럼 정상적으로 하면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또 현 정부의 여당과 야당이 지금 추천한 사람 임명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하고 지금 온갖 지금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무슨 자신들이 그러면 방송사를 그렇게 할 때는 방송 장악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법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통위원회에서 이사 임명하려고 하는 이거는 방송 장악이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이 내로남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방통위가요, 오임제 합의기구인데 지금 2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공당의 대변인이,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원에서 2인 체제를 용인해줬다? 그거는 완전히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주면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거에 대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설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단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기사 내용을 보면요. 방통위에서 3년 전에 법무법인으로부터 의견 자문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 자문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3인 체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두 곳에서 이거 절차적으로 온당하지 않다.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라고 회신을 받았다는 겁니다. 방통위가 이걸 모릅니까? 그런데 2인 체제로 지금 얼마나 입맛대로 많은 어떤 그런 견제들 그리고 방송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들 의결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온당한 방송 정책에 그 기여하는 방향인 것인가?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귀결인 것 같습니다. 그 YTN에 대한 법원의 그 효력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법률가들이 법원의 결정을 소개할 때는 정확하게 소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이 위법하다라고 판시를 한 게 아니고 신청인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본안 판단에 가서 판단받아야 될 문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집행정지 사안에서는 본안 소송이 아주 이유 없는 것이 명백하면은 집행정지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원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민주당 의원들 170명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네. 거기 제안 이유에 보면은 그 방통위가 의결을 할 때 최소 의사 정족수가 규율되어 있지 않아서 2명이 출석해서 2명이 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제안 이유에 써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가로만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서울 고법의 항고심에 갔을 때 그 재판부에서는 2인 체제로 의결한 게 위법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한 게 맞고요. 예. 그리고 한준호 의원이 낸 부분은 지금 개시 요건이 되어 있지 않은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2인 체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자, 지금 최민희 의원이 지금 당시에 방통위원으로 지금 지명이 됐는데 예. 당시에 본인이 그 방통위 같은 경우는 방송 유관단체에 어떤 근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거기에 뭐 방송 유관단체 부회장을 몇 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임명하지 않고 본인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퇴했으면 당연히 후임자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후임자 추천 안 한 게 누구죠? 그게 국민의힘이 안 했습니까? 대통령이 안 했어요? 본인들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임명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인 체제를 지금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이 절차에 대해서 후보가 사퇴했으면 후임자 지명해서 임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연히 5인 체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해놔놓고 지금 와서 2인 체제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적반하장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통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이 방문증 발급을 거부한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나 지금 여기서 20분째 기다리는데 어느 공공기관에서 국회의원이 출입증을 안 줘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아니 아까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증거 있어요. 이번에 하자. 빨리 주시라니까요. 저기요. 지금 들어가신 분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지원한 거. 이름이 뭐죠? 책이 뭐예요? 아유, 창구 직원이 눈물까지 좀 흘린 것으로 또 알려졌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이 배지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출입할 수 있나요? 어디 뭐 다 모든 기관에 그러게요. 다 들어갈 수 있는 증인가요? 정말 저는 김현 의원이 방통위원 출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통위에 출입할 때도 예를 들어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만날 사람이 허락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자, 그런데 무조건 본인은 이 국회의원 배지인데 왜 안 해주냐라고 저렇게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거야말로 아주 대표적인 갑질입니다. 네. 아니 국회의원이 무슨 특권을 받았다고 모든 걸 다 프리패스를 할 수 있나요? 내 얼굴 보면 국회의원 아는데 왜 안 들여보내주느냐? 정말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국회의원은요 국민의 심부름자입니다. 네. 자, 국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자인데 국민을 위해서 갑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정청래, 뭐 박주민 뭐 등등 보면
이분들이 정말 뭐 거야의 무슨 뭐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이 출석한 증인들한테 10분 동안 나가 있어라고 한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네. 저렇게 프론트엔 직원이 직원이 저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저렇게 윽박지르고 해서 결국 눈물까지 나게 하는 저것이야말로 정말 제가 볼 때는 갑질 중에 갑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MBC 노조 측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어제 그 김현 의원이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한 것을 두고 아나무인 갑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자, 김현 의원은 그런데 이 방통위 직원들 협의된 일정에 따라 의원들 안내위에 내려왔는데 누군가 지시받고 어느 순간 사라졌고 이후에 출입 제한 상황이 계속됐다면서 이 자신을 향해 논평을 낸 이 국민의힘 인사들에게는 또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이 시시비비를 좀 가리는 예, 것처럼 예. 됐는데 김현 의원의 발언은 아마 방통위에 출입을 하기로 다 예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관계자가 내려와서 왜냐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안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안내를 하기로 했던 공무원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는데 거기에 대한 맥락을 짚지 않고 마치 갑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법적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 장면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사람하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걸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지 왜 현장에는 직원한테 저렇게 무슨 뭐 다 고소하겠다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저게 올바른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뭐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뭐 갑질 논란이 있었지만 또 세월호 관련해서 갑질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무죄 판결이 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음이 났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드리고요. 예. 또 이 MBC 노조에 관련해서는요. MBC 그 3노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